네, 많이 기다렸죠. 늦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을 탓인가 봅니다. 정다산, 어때요? 화산도 읽는 게 이제 많이 수월해졌죠? 다들 그럴 겁니다. 오늘 이래저래 시간을 가늠해 봤는데, 아, 우리가 두 장씩 읽어봤잖아? 그지? 어, 이번 주에는 15장, 16장, 다음 주에는 17장, 18장, 그 다음 주에는 19장, 20장.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두 번? 두 번인가? 그렇죠? 두 번은, 어, 세 장씩, 세 챕터씩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12권은, 이게 이 한 권에 세 챕터가 들어있어요. 짧아요. 페이지도 얼마 안 됩니다. 4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예,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 세 챕터를 읽어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는 15, 16장 하고 다음 주에는 17, 18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 20장, 그 다음에는 세 챕터씩 두 번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세한 얘기는 화상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5, 16장을 집중적으로 보죠. 민동후, 박서영, 서영씨 잘 따라오고 있죠? 서하진, 송하현, 이담회. 오늘 담회씨 댓글 봤더니 지금 7장 읽고 있던데 언제 따라오지? 큰일 났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주호영, 호영씨는 어떤가요?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김성호, 구한울, 유경민, 우리 경민씨도 잘 오세요. 한치웅, 최동영, 최경민, 김세빈, 정원석, 마지막 학기지? 김진현, 우리 진현씨도 열심히 마무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성은, 성은씨도 바쁘게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화요일 10시 50분. 아마 수요일이 돼야 녹화가 끝나고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밤새 기다리는 우리 동지가 있을까봐 부랴부랴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9강 15장 16장입니다. 비교적 인물도 단출하고요, 에피소드도 단출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집중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역대급으로 짧은 강의가 될지도 몰라요. 이 말을 믿을 학생이 많진 않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잘 모르겠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15장과 16장, 15장은 8월 20일부터 21일, 딱 이틀간, 그러니까 양일간 제주 성내에서 남승지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죠. 남승지가 초점 화자입니다. 남승지의 시점에서 이 사람들과 이 풍경들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승지의 동선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승지의 시선이 옮겨가는 것, 시점이 옮겨가는 것이지 그것처럼 동선을 따라가면 되죠. 양준을 만나고 박삼봉을 만나고 오균을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용백을 만나고 유달현, 박삼봉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 쭉 보면 됩니다.
어렵잖아요. 중요한 뭐 에피소드랄까 사건을 보면은 맨 앞에 말씀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편지와 관련한 한신 교육 투쟁에 관해서는 우리 줌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균이 수용소장으로 있는 수용소 얘기가 나옵니다. 이 트럭을 타고 나오는 박삼봉을 만나죠. 그리고 이 용백의 석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세용이 수용소를 찾아온 것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장, 16장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각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정세용입니다. 정세용과 유달년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그 정세용의 행적을 추적하는 박삼봉, 그 박삼봉 뒤에 이방근이 있죠. 그 결말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기 바랍니다. 박삼봉의 꿈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어 있죠. 이 정세용이 수조에서 죽는 꿈이죠. 이 꿈에 예지몽적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견적 성격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화산도에는 각별하게 꿈이 많아요. 꿈들만 쭉 모아도 하나의 그 내러티브를 예견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박삼봉의 꿈은 15장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적기 사건이 있죠. 이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지죠. 그리고 17장에 목포항에서 우리 이방근이 얼핏 본 사람 있죠. 제주에서 목포항으로 이송되어 온 그 포로들, 그 중에 장규순인가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읍사무소 건축계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하는 사람 소행이었던 걸로 밝혀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승지가 유치장을 가는데 갔다가 7, 8시간 만에 양준호의 배려랄까요? 도움으로 풀려 나옵니다. 맞죠? 단출합니다. 에피소드는 오균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 대대장으로 나왔었죠? 지금 수용소장입니다. 학도병 출신이었고요. 이방근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남도당 조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유달년 대신 유성원이라는 사람이 성내 조직책을 이어받죠. 용백이라는 인물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음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희생당하는 민중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아 또는 규슈의 크롬 광산에 징용당해서 고통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용백은 우리 산천단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동인이죠? 우리 부스럼 영감 말고 목탁 영감 있죠? 목탁동인, 목탁 영감, 부스럼 영감, 그리고 용백, 그리고 부엌기. 이 라인들 잘 봐주세요. 민중들의 표상입니다. 네, 유달리언은 대단히 이중적인 성격을 띤 사람입니다. 유달리언은 18장인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16장은 다시 서울입니다. 서울로 와서 이방근의 시선을 쫓아가죠. 서울의 충무로 동화백화점, 아바이 순대집 기억나나요? 우리 문난설과 이방근이 들른 집이었죠. 동화백화점 가려다가 서북에서 왔다고 해서 뭐 피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서 온 것이 아바이 순대였죠.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질 뻔하죠. 그리고 경찰청에 있는 최암욱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동이 그죠? 이방근과 문난설 데이트 코스인데 이 데이트 코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참조하면서 쭉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방금과 문난설이 데이트하는 곳을 한번 쭉 걸어보는 거죠. 그런데 애인이 있어야 말이지. 혼자 걷기는 머쓱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응? 하은 씨? 남자친구 있나? 남자친구 없어도 괜찮으니까 남사친이어도 괜찮아요. 남친 아니고 남사친이어도 괜찮으니까. 아, 이 문난설과 이방근이 걸었던 데이트 코스 한번 걸어보기 바랍니다. 유경민, 경민 씨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 씨는 직장이 그 근처라 그랬나? 그러면은 미스코시에서 쭉 걸어서 조선 신궁 자리, 그리고 내려와서 충무로 쪽으로 가도 되고요. 한번 지도를 그려서 기존에 나와 있는 지도를 참조하면서 30년대나 40년대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와 현재 지도를 비교하면서 쭉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읽었어요. 그죠?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의 일. 그치?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설가 구보가 걸은 동선입니다. 동선. 전철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걷고 경성역 이 카페에서 누굴 만나고, 그게 모더니즘 문학의 한 중요한 방법론이거든. 산책의 모티프예요. 산책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 그러니까 얘기 더 이상 안 할래요. 1850년대 파리를 산책했던 보들레리에 시가 현대 시의 출발로 남아있잖아. 그리고 우리 강의와 관련 지어서는 우리 강의 제목이 현대소설의 작가와 현장이잖아요. 현장성, 장소성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에 어떤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지, 어떤 사연이, 어떤 의미가 새겨져 있는지 찾아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이방근과 문난설이 데이트한 코스를 쭉 한번 걸어보기 바랍니다. 서울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길게는 안국동에서 종로 쭉 걸어가는 길도 그렇지만은 특히 오늘 얘기하는 이 이방근과 문난설의 데이트 코스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조금씩 좀 어긋나거나 이상한 것도 있기는 그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자주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서울 낯설어해요. 근데 서울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리적 조건도 대단히 뛰어나죠. 이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휑합니다. 이런 산과 강이 있는 이런 대도시가 드물죠. 그리고 사대문 안은 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 서울이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주목하면 좋겠네. 지금 생각났는데 이 김창희라는 사람과 어떤 역사학자가 쓴 오래된 도시, 오래된 서울인가 제목이 오래된 서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주목하면은 서울이 훨씬 재밌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뭐 구보와 함께 서울을 걷다 뭐 비슷한 제목의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장소성에 주목해서 또 이 소설을 맛보면 또 각별합니다. 제주 성내와 제주 여러 동네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서울을 찾아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작가 김석범은 이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울 풍경을 비교적 세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풍경, 산책, 도시 중요한 테마죠. 자,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성규
윤봉이라는 사람인데 현조동에서 그 고병삼 내과의원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향후회, 동향이라 그랬는데 향후회죠. 뭐 향후회, 재경, 제주, 향후회 이런 식이죠. 여기에 제주 사건을 둘러싸고 어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한성규라는 식민지 시대의 도의회 의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이었겠죠.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이었으니까 행정구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 윤봉이라는 한성일보 기자가 친일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죠. 이 부분은 우리 화상 강의 때도 꼼꼼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남주의 비극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오남주의 술주정부터 시작해서 오남주의 비극, 그리고 17장에 가면 오남주의 제주행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주도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17장에서 확인하세요. 문난설과 나영호, 우상배가 등장합니다. 우상배 기억나죠? 지금 오사카에서 부산에 들렸다가 서울에도 와 있죠. 부산에서 9월 3일 무렵, 48년 9월 3일 무렵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배를 타고자 하죠. 이방근이 탈 수 있을까요? 이방근은 동생 유원을 일본에 유학 보내고자 하죠. 이 16장 핵심은 유원의 일본 유학 문제입니다. 17장으로까지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유원이 일본 유학을 떠날지, 그리고 이방근은 또 유원과 함께 일본으로 떠날지 궁금하죠. 이 유원의 일본 유학 문제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근의 일종의 도피 심리와 연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근의 그 심리를 잘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 중에 하나가 유원의 일본 유학이라는 모티프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방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비교적 이제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근, 반혁명적이면서 혁명적인 인물. 이 부분은 참 오랫동안 화두처럼 곱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는 반혁명적인 인물이고 그러면서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말이지. 이 오균이라는 사람이 대대장이었다가 지금은 포로수용소 소장이죠. 제주도에 있는 포로수용소. 제주도에 있는 포로수용소라 하면은 지금 4.3 사건 문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 포로들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 있는 오균 대대장, 그 전 대대장이죠. 대대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반혁명적이면서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다. 나는 이 이방근을 규정하는 말 중에 몇 가지 이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방근은 반혁명적이면서 혁명적. 누가 볼 때 반혁명적인가? 관점의 문제니 누가 볼 때. 그러니까 조직에 강하게 긴박돼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황동성이나 일테면은 이 나중에 어찌 됐든 조직 당중앙 하는 그 유달현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이 강몽구도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근은 반혁명적일지도 모릅니다. 직접 혁명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지 않은 채 한 발만 담그고 있는 어정쩡한 모습의 이 이방근, 반혁명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남승지도 이방근을 반혁명적으로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가? 양준호의 시선 어떤가? 아주 날카로운 이, 이 시선을 가진 인물이죠. 양준호는 뭐라고 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탕진의 사상에서 얘기했죠. 탕진의 사상 문제는 17, 18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해방 직후 이승만이 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친일 이력이 있는 자들을 대거 등용해서 수립한 이 정부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친일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고서 출범하는 대한민국 단독 정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방근은 대단히 혁명적으로 보였겠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든 혁명과 연대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게 이방근입니다. 측면에서 자신이 가진 그 힘이든 능력이든 재력이든 또는 이 인맥이든 동원해서 혁명을 측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방근이죠. 그러면서도 어디에든 소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허무주의자이면서 아나키스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깊이 사유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죠.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개성이고 뭐고 개인의 자유고 영혼이고 다 때려치고 조직의 한 부품으로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혁명에 예속되고 맙니다. 예속이란 말이 얘기하듯이 노예처럼 속박되고 말아요. 예속이라는 한자 하나? 예속? 노예처럼 속박되는 거예요. 많은 혁명이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요. 언젠가 얘기했나 몰라? 이 미셸 라공이라는 프랑스의 뭐 작가이면서 예술 건축 비평가이기도 한 아주 멋진 그 저자가 쓴 소설입니다. 패자의 기억. 승자의 기억이 아니고 패자의 기억이에요. 이 아나키스트 얘기인데 스페인 혁명, 러시아 혁명 쭉 거치면서 이 부당한 권력에 싸운 데는 다 소지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싸워요. 그런데 그 혁명에 성공한 자들로부터 버림받아도 또 훌훌 털고 자신의 길로 갑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혁명을 찾아갑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는 순간, 그런 다시 말해 권력으로 비약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타락의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리고 혁명이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에 또 타락한다는 것도 타락한다는 걸 가장 잘 알아챈 사람 중에 하나가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패자의 기억 이런 책 읽다 보면은 이방근의 삶과 사유가 그리고 실천이 많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 혁명이란 삶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 삶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방근은 금욕주의에 빠져들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않죠. 솔직하죠. 자기 욕망이 솔직합니다. 어떤 여성을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사랑에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물론 뭐 행동을 옮기는 아니지만은 그건 나중 얘기고.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보건대 이방근은 허무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아나키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랑하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이 아나키스트는 아주 복잡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아주 다양해요. 아나키즘 하면은 이게 번역어가 무정부주의예요. 일본에서 이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죠. 근데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나키즘은 대단히 혁명적이면서 적극적이면서 개인주의적이고요. 모든 생명의 연대를 꿈꾸는 이념입니다. 흐름입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이게 아나키즘의 테마입니다. 테마. 모든 아나키즘 운동이 저변에 흐르는 거예요. 물론 행동 양식은 테러부터 시작해서 휴머니즘에 가까운 사랑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아주 넓지만 내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아나키즘의 흐름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삶에 충실하게 뿌리를 내린 아나키즘. 자기는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는 아나키즘. 물론 우리가 사는 지금의 터전, 지금 여기의 맥락이 이런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컨대 신채호 같은 사람은, 우리 단지 신채호 있죠. 단지 신채호는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선회하거든. 정말 과격한 아나키스트였죠. 무력에 입각한 모든 강도 제국주의를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신채호는. 지금 보자면 서양의 억압에 고통받은 아랍의 무슬림들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테러와 비슷한 행동을 보여줬던 거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미 제국주의, 영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에 시달렸던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저항에 나선단 말이에요. 원래 이슬람은 대단히 이슬람교는 대단히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잘 보세요. 인류 문명사에서 이슬람은 정말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딱 하나만 예를 들면은 서양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서양의 고대 발견과 근대화의 길이라는 건 이 아랍의 서양 번역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이 서양의 고대 사상들, 그러니까 철학부터 예술, 문학까지를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오늘날의 서양은 이 아랍 문화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1099년이지 1099년부터 200년 넘게 이어진 십자군 전쟁에서 이 기독교, 카톨릭이죠. 기독교가 보여준 그 야만적인 짓을 보란 말이야. 그런데 1099년 맞죠? 맞나?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점령했을 때 시도 안 남게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88년 후, 그러니까 1187년이죠. 1187년 살라을 아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라라딘, 줄여서 살라딘이라고 해요. 살라라딘이라는 이 무슬림의 술탄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거든. 그때는 거기 와 있던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다 보내줘요.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대단히 평화롭게. 근데 우리는 서양인의 시선으로 아랍을 바라본단 말이야. 이 서양은 아랍에 대한 어떤 깊은 원한 상처 같은 게 있어요. 위기를 많이 겪었죠. 우리 모함메드가 600 몇 년이야? 622년이죠. 622년에 이슬람을 창도한 이래 7세기 후반부터 아랍을 중심으로 점령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급기야는 9, 10세기 가면은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다 아랍 문명의 영역 속에 들어가죠. 이슬람 문명 영역 속에.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스페인부터 어디? 인도네시아 끝까지, 말레이시아 끝까지가 아랍 문명권이었어요. 이슬람 문명권이었어요. 그 위기의식 때문인지 유럽이나 서양은 아랍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유포해 왔습니다. 세계사를 제대로 배우면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못된 짓, 나쁜 짓 한 놈들은 서양 놈들이야. 몽골 징기스칸이 대학살을 저질렀다 어쨌다 하는데, 이 프랑스가 아프리카 북부 이 마그레브 지역이라 그러죠. 알제리 어디야 이쪽 그 모로코 이런 데서 저지른 짓들 봐봐.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전쟁 때 200만 명이 넘는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랬잖아. 200만이 더 넘죠. 우리 까미가 태어난 곳이 알제리 아니야. 그리고 축구선수 지단 있지. 프랑스 축구선수 다 알제리 계열이거든. 이번 니스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교사 처형 사건, 참수 사건이 있었지. 무시무시하죠. 그 이슬람을 믿는 청소년이 그랬다 그러지. 우리 근데 그것만 바라보는데 왜 그런 자극을 하느냔 말이지. 왜 이 모하메드를 빨가벗겨 놓고 이 모욕을 하냔 말이야. 세계 18억 인구가 믿는 신성한 이 인물인데,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이 그림 같은 그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 종교 존중해 줘야지. 아무리 표현의 자유로 한다해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넘지 말은 선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치가 만약에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면은 그게 용납이 되겠나?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프랑스 제국주의가 저지른 못된 짓들을 다 봐야 돼.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가 저지른 못된 짓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만 얘기하는 편이지. 일본 제국주의도 못된 짓 많이 했지만은 영국 제국주의나 프랑스 제국주의나 미 제국주의에는 못 미쳐요. 내가 보기에는. 긴 역사 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가면 더하지. 그런데 이런 무슬림을 악마화 해놓고서 서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그건 사태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신채호가 이 아나키스트로서 무장 투쟁에 나섰었죠. 김원봉과 함께.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게 있잖아. 신채호의 한번 보세요.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 명문입니다. 명문. 이 강도 일본을 왜
척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지, 이 김원봉과 함께 싸운 그 이력의 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슬람 쪽 사람들을 뭐 IS니 뭐니 테러의 주범으로 보고 이러는데, 그 문명이나 이 세계사를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일부만. 그리고 보수 이 기독교에서 근본주의라 그러죠.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자기 종교만 최고로 놓고 나머지들은 다 구원의 대상으로,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나온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또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신채호가 독립혁명가잖아. 무장투쟁을 한. 그렇지? 그러면 아랍 쪽에서 쿠르드족의 이 무장투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독립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내가 어느 쪽을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 얘기는, 이런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러시아와 대결해서 싸우는 반군이 있었어요. 체첸 반군이라고. 지금 체첸 공화국이 됐죠. 우리는 체첸 반군이라고 부르면서 러시아 편에서 이 반군을 바라본단 말이지. 러시아 이 제국의 시선으로. 아니지. 우리의 시선으로 봐야죠. 체첸 독립군이어야 돼. 독립군. 우리가 광복군이고 독립군이었듯이. 아나키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자유주의 얘기하다가. 말이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방근은 내가 보기에는 반혁명적이면서 혁명적인 인물. 개인의 영혼을 깊이 사랑한 인물. 자기 욕망을 은폐하지 않는 자기의 솔직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누구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양준호와 남승지의 대화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니까 학부는 다르지만 말이야. 이방근은 법과에서 동양사로 옮겼지. 도쿄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그랬죠. 법관 아버지 의향에 따라 입학했는데 아버지들은 다 보면 법과대학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흉기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문학적 소양이 없으니까, 예술적 소양이 없으니까. 인문학적 공감 능력이 없는 자들이 공부만 잘하면 그게 흉기가 되다. 그 흉기를 대량 생산하는 곳이 그 중에 하나가 법과대학이지. 뭐 역사에서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동양사, 역사로 옮겼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법대 다니다가 이 문학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작가 중에서는 이동하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동하라는 사람이 법대 다니다가 이 문학으로 바꿨죠. 그리고 법대 출신 최고의 소설가가 누구야? 최인훈이지. 최인훈. 물론 법대를 졸업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환멸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동양사로 옮겼다가 형무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중퇴했잖아. 오균 쪽은 경제를 공부했는데 이쪽도 학도병으로 가는 바람에 중퇴했다는 얘기죠. 이방근은 원래 그런 타입이니까, 어떤 타입이냐면은 동문이라 해도 그걸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 나도 할 말 많아, 이 얘기. 동문회, 동창회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느슨하게 관계 맺으세요. 느슨하게. 소재하되 소속되지 마세요. 결정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는 소재, 그곳에 있어야 되지만은 강하게 예속되지 않기 바랍니다. 강한 소속감은 나를 옥죄입니다. 느슨하게 연대하면서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그런 태도, 자세, 애티튜드를 갖기 바랍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인생 살면서. 지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하, 지금은 고인이 된 정아무개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무릎을 찔지도 모릅니다. 동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의식한다든가 화제로 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균 대대장은 그런데 이방근 선배가 마음에 들었는지 너무 황송하게 여기더군.
이 번역이 대체로 직역투여서 뭐 일본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읽어갈 수가 있는데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조금 낯설기도 할 거예요. 이런 직역투가 많아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교정 교회를 다시 해서. 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이방근이라는 분은 멋진 인물이다. 그는 반혁명적 인물이고 그러면서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말이지. 꼭 기억하세요. 가장 반혁명적이면서도 가장 혁명적인 인물. 됐죠? 과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지? 혁명적인 측의 이 말이겠죠? 혁명적인 측의 맞나? 284쪽? 284쪽. 혁명 전선 측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준호가 역시 선배죠. 남승지와 양준호는 각별한 관계였죠. 일본에 있을 때도 남승지가 양준호에게 깊은 감화랄까 영향을 받았다고 곳곳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보여도 혁명 측에 서 있는 거야. 다만 조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지. 조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다. 조직에 있지 않을 뿐이지 혁명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연대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죠. 이방근의 이런 면모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형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세용과 유단의 음모, 이 박상봉의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주목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세용이 이 4.28 평화협상, 화평협상이라고 번역했죠. 평화협상을 깨는 그 경찰 측의 음모를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이방근이 박상봉을 시켜서 정세용을 미행 또는 감시하게 하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 이방근을 선생으로 모시는 박상봉이 정세용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그러다 보니까 유달량과 정세용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게 이제 이 박상봉의 꿈에 어떤 이 예견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박상봉은 간질병을 앓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질병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뭔가 미래를 비춰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정세용 꿈꾸는 거 보세요. 수족관에 죽어서 떠있는 꿈들. 그리고 사생아 문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박상봉과 양진호가 공이 사생아지. 이 사생아 문제는 따로 지금 내가 몇 개 미뤄둔 게 있어요. 소파, 사생아, 몇 개 미뤄둔 게 있는 탕진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7강인가 8강에서 사생아 문제는 따로 한번 깊이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서 간질병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이 백치라는 제목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도스토옙스키와 관련된 발언이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이 박상봉이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해요. 남승지는 도스토옙스키가 간질 환자라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천리고 신자인 그녀의 발작이 이건 그 남승지가 어딘가에서 봤던 일본 고베에서 봤던 그 간질을 앓는 여성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죠. 발작이 간질이라는 것을 알고 복잡한 감회에 젖었다. 또한 도스토옙스키 작중 인물이 이 한순간을 위해서는 평생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간질병에 의한 황홀한 체험, 황홀함과 고통이 뒤섞인 어둠 속의 섬광이라고 한 것을 신의 계시야와 중첩시켜 그녀를 왠지 신비스럽게 바라보았던 것이다. 신은 왜 간질처럼 무섭고
괴로운 것을 특정한 인간에게 주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했지. 김석범의 화산도 도스토옙스키의 관련성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저 앞부분에서 이제 한참 지나와서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 있던 남승지가 굶주리면서 단팥빵 먹던 시절 해방 직후에 돌아와서 기억나죠? 극장에서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봤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기억나죠? 죄와 벌도 주목해야 되고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주목해야 돼요. 곳곳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간질병과 관련된 문장, 금방 읽어준 문장은 백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치의 주인공이 무이시킨인데 잠깐만요. 무이시킨 또는 어디 갔나? 어디로 갔어? 여기 있다. 뮤시킨이라고도 있고요. 뮤시킨 또는 뭐 무이시킨이라고 있는데 뮤시킨. 이 백치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미슈킨 또는 무이시킨. 내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이 백치의 그 공작이죠. 이 백치란 귀족이 이 간질병을 앓습니다. 대단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백치를 사랑하는 여성 이름도 잊어먹었다.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 줄게요. 이 미슈킨은 어떤 신의 계시처럼 황홀경을 봅니다. 그 순간이 간질병을 앓는 순간이에요. 간질 발작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언급한 게 바로 금방 읽어준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밑줄 그어놨다가 백치를 한번 읽을 때 딱 떠올려 보세요. 이 한순간을 위해서는 평생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다. 이 한순간이 뭐냐면 간질로 인한 발작의 순간. 그 순간에 황홀경을 본다는 겁니다. 신의 계시처럼. 대단히 종교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순정하고 진실한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 무이시킨. 그러니까 이 박삼봉과 이 백치의 무이시킨의 그 연결고를 찾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오갑니다. 혹시 백치를 읽은 우리 동지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이 박삼봉이 이제 꿈에서 어떤 계시처럼 이 죽은 정세용을 보죠. 그리고 이게 저 미래의 어떤 복선 또는 암시처럼 제시됩니다. 자, 볼까요? 이방근은 화평 협상 파괴의 무서운 음모에 정세용이 관여하고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하여 심상치 않은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양이야. 양준호가 남승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긴 얘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중요한 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중요한 에피소드들 한 10개쯤만 알면은 이 화산도 전체를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세용의 음모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달현이란다. 이 이방근의 복수 또는 반격이 있죠. 자, 그럼 볼까요? 그자는 박삼봉의 꿈을 보여줍니다. 박삼봉이 남승지에게 하는 말인데 그자는 어느 틈엔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는가 해서 죽어 있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박삼봉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승지에게. 꿈속에서 봤는데 그가 누군가에게 죽어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그자는 제멋대로 죽어 있었어요. 번역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그자를 수고스럽게도 이 선생님과 이방군과 내가 둘이서 운반했던 거야. 분명히 바다 쪽으로 운방에 갔다고. 아이고 이건 죄 많은 꿈이야. 역시 장래인가? 이게 역시가 이제 이게 나루호도의 번역 같은데 아마도 장례식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 수장인지도 몰라. 물에 장례를 지내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때 풍덩하고 물속에 던져버렸으니까 역시 아무래도 수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죠. 이 꿈입니다. 꿈 얘기해서 이
4.28 평화협상, 화평협상 파괴 음모를 꾸민 정세용을 죽이는 걸 꿈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복선 또는 예견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볼까요? 박삼봉은 곧바로 잔을 들어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꼭 들어달라던 그 조직상의 이야기를 했다. 조직상이 그것을 설마 하고 생각했던, 그것은 설마 하고 생각했던, 이런 거 뭐 그대로 문장을 갖다 옮겨놓은 것 같죠. 직역투로. 그것은 설마 했던, 그것은 설마 했던,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뭐 이 정도 해야겠죠. 설마 했던 유달년과 관련된 일이었다. 유달년이 정세용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내통하는 얘기가 이제 뒤에 쭉 이어집니다. 이 정세용과 유달년의 음모 주목하세요. 뭐겠어요? 정세용은 승진을 위해서 또는 경찰의 안정된 권력을 위해서 군과의 갈등 속에서 이 게릴라와 군의 협상을 파괴하는 게 대신에 그 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이지. 그 유달년은 또 이 사태가 단독 정보가 수립되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흐르거든. 이 남노당이나 뭐 좌익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좌익들을 다 신고하고 바로 또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이지. 그런 위기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들의 그래서 내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정세용이 식민시대 때 조선인을 팔아서 이 경찰로 출세했었지. 유달년도 기억나죠? 협화해 얘기 기억나죠? 협화해 떠올려 보세요. 이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유달년. 그리고 갑자기 해방되자마자 이 좌익에 몸담아서 조직이니 뭐니 하고 날뛰던 자. 그러다가 또 정세가 바뀐단 말이지. 사태가 이승만 중심의 친일 세력으로 또 재구성되는 것 같단 말이야. 권력이 재편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죠.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이지. 정세용과 유달년이 어떻게 배반하는지. 뭐 정세용은 배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신의 출세 코스이고 삶의 방식이라 했으니까. 유달년은 배반이지. 이에 대해서 혁명을 와해시키려는 자들의 음모겠죠. 이에 대해서 이방근은 어떻게 맞서는지.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소설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이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읽을 때 꼭 주목해야 돼요. 이 부분들. 자,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관음사. 서울 이방군과 문난설의 데이트 코스 얘기했는데, 제주도의 경우 관음사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게릴라들, 무장단이죠. 무장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회합 장소이기도 했고, 또 남승지가 여기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죠. 그 2층에 이 장면 기억나요?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서서히 썩어가는 그런 자리죠. 그 장면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라쇼몽의 첫 장면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관음사 주방 2층이죠. 주방 2층 이 사다리가 있는 곳 있잖아. 그것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관음사 전체를 눈여겨봐야 되죠. 제주도 가거든 이 관음사를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관음사 가는 길에 산천단도 있죠. 산천단, 우리 목탕 영감이 있는 곳 말이야. 산천단은 옛날에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지금은 그 곰솔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곰솔 사진들 한번 쭉 찾아보기 바랍니다. 관음사와 산천단. 산천단은 앞에서 나왔었어요.
우리 남승지 만나서 내려오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혁명에 관한 논쟁들. 자, 관음사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겠습니다. 한라산 기슭의 해발 500m 부근에 있는 산천단에서, 산천단 나오지? 산천단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다시 산 중턱을 향해 지그재그로 험한 길을 헐떡이며 올라가면 갑자기 시야가 헛발을 디딘 것처럼 열리며 평평한 길이 펼쳐진다. 해발 600-700m 부근이다. 산문에 이르기까지, 산문, 그 절이라는 걸 알리는 산문 있죠? 산문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천배로 양쪽으로는, 지도 보면은 이 삼나무가 쫙 쏟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일주문 그 단청 지붕 색깔이 불구스름한 색깔 있죠? 색깔의 산문이 있습니다. 울창한 삼나무 가로수가 솟아 있었고, 올려다보면 어두운 숲 꼭대기에 갈라진 틈으로 새파란 하늘이 달리고 있었다. 한번 딱 가보세요. 아마 이 소설을 읽고 관음사를 쭉 걸어보면은 감회가 남다를 겁니다. 원석씨, 관음사 가봤나? 한번 제주도 가거든 꼭 들러보세요. 겨울 눈 오는 날 관음사 좋습니다. 제주도 눈 많이 오거든. 한라산 쪽에. 조금 더 볼까요? 절의 경내로 들어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주방과 온돌방으로 식당을 겸한 큰 방이 있는 간이 2층에 듬직한 건물이 있다. 또한 경내의 정면 안쪽으로는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 승방과 요사채와 이어진 본당인 대웅전과 승방 측 건물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방은 본당과도 떨어져 있었고, 일단 지면으로 내려서지 않으면 건널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대웅전 뒤편으로 조금 높게 솟아있는 아미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안반지대에서는 파란 대나무 통을 타고 흘러내리는 차고 맑은 물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런 장소를 묘사하는 문장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장소에 오는 인물들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남승지가 2층에서 본 장면 있죠? 동지들 도망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군이 토벌대들이 왔을 때 도망가는 장면, 그런 것도 이 장소를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선하게 생생하게 그려지죠. 장소성과 관련해서 주목하기 바랍니다. 관음사. 아마 관서뿐만 아니고 제주 성내도 그렇고요.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한라산도 중산간 마을이나 이런 데도, 또 해안마을도 우리 와일이나 이런 데 있었잖아요. 또 오리라고 얘기했던 오라리도 그렇고, 에스리도 그렇고, 아마 각별하게 여러분께 와닿을 겁니다. 이제 제주도는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문학의 힘이죠. 영화를 봐도 그렇죠. 영화를 봐도 전혀 다른 장소로 와닿는데, 영화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 세트처럼 보여서 장소성이 깊이 남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소설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영화도 영화마다 다르긴 하죠. 어떤 한 도시, 한 동네를 온통 그 영화의 세트장으로 해서 찍는 경우도 있죠. 세트를 새로 안 짓고, 세트를 새로 짓지 않고, 동네를 그대로 배경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북촌 방향이라는 영화 있죠. 갑자기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유명한 홍상수 감독. 그런 영화를 보고 북촌을 가보면 또 전혀 다르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북촌이 어딘지 서촌이 어딘지. 나중에 염상섭 소설 읽을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하겠습니다. 또 김수영의 산문이나 시 읽을 때는 또 어떤가. 장소성과 관련해서 주목하기 바랍니다. 관음사. 어쩌면 여러분들이 관음사를 찾을 기회가 있을 때, 미래의 어느 날, 아마 2020년 코로나라는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 우리는 아득한 거리에서 이 화면으로 화산도 강의를 들었었지 하는
추억에 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관음사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장소성이 다양해질 때 여러분들의 내면도 풍요로워집니다. 장소와 공간 구분했었죠. 장소는 우리의 이야기가 깃든 곳입니다. 그리고 화산도라는 소설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 화산도에 나오는 장소들,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들이 또 우리의 간접적이나마 우리의 내면을 구성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를 직접 만나면은 정말 낯선 모습들이 저 낯설지 않게 내 안 저 어딘가에 간직되어 있던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게 발견이죠. 발견입니다. 내 안에 이 전 의식 속에, 의식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뭔가가 그 장소를 만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화산도를 읽었던 20대 초반의 내 모습, 그리고 아주 훌륭했던 명강의를 들려주었던 멋진 선생에 대한 추억도 떠오를 겁니다. 맞지? 또 웃으려고 그래. 또 자식들이 정말로. 지금은 이게 냉소를 흘릴지 모릅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 냉소가 참회의 눈물로 돌아올 겁니다. 김성우, 알았지? 응? 하은 씨도 명심하세요. 자, 관음사 여기까지만 하죠. 관음사 사진도 있어요. 옛날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들도 있으니까 보세요. 그 삼나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많이 길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쯤일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이 절과 동선과 그리고 이 절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은 특정 장소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 외모 묘사하는 것과 장소 묘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문창과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처음 훈련시키는 게 묘사예요. 묘사. 사진을 찍어와서 그 사진을 글로 스케치하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툭 던져주고 A4 용지 한 장으로 스케치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쉽지 않습니다. 구름부터 시작해서 이 단청 끝 탑으로 이어지는 이 선들 쭉 보세요. 오케이. 자, 관음사. 친일 논쟁이 있었죠. 이 친일 논쟁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태수의 변명 아닌 변명들도 있습니다. 내가 친일이면 친일이 아닌 조선인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뭉쳐야 사는 시기에 친일이니 어쩌니 나누면 어쩌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죠. 이들은 논리적으로 얼마나 허약한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얘기는 우리가 봤으니까 화상 강의에서도 봤고 앞에서도 언급했으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한성규라는 식민지 시대 도의회 의원이었던 친일파와 이 윤봉이라는 젊은 기자의 친일 논쟁입니다. 제가 신문 기자로서 특히 반민족법 관계, 지금 이 반민족법이 이 법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이에요. 48년 9월에 통과하거든. 뭐 49년에 이게 폐기 처분되지만은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둘러싼 논의들이 곳곳에 있죠.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 반민법 관련된 그 정보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설 곳곳에서 얘기되니까. 제가 신문 기자로서 특히 반민족법 관계의 추적에 매달리는 건 과거에 대한 참회, 반성의 마음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이북에서는 이미 해결되었듯이 해방 직후에 청산을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북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친일 청산을 철저하게 했죠. 이 토지개혁의 급진성, 그리고 이 반대파에 대한
뭐랄까요, 이 무모한 숙청, 피비린내는 숙청 이런 게 있었죠. 그런 부정적인 이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독재,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 자신들이 싸웠던 천황제 파시즘을 닮아가는 이 세습 문제, 이런 건 뭐 당연히 비판하고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친일 문제 청산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 늘 이걸 내세우죠. 항일, 투쟁 했던 그 애국자들, 애국전사들이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간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변명해 보세요. 이 부분을. 또는 비판해 보세요. 북한이 주장하는 친일 청산과 관련된 도덕적 정당성 주장을 여러분이랑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다른 건 비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독재니 뭐니 반대파 숙청이니 우리 문인들만 해도 임화나 김남천이나 그 수많은 문화예술인들도 미제 스파이니 뭐니 해서 다 숙청했거든. 야만적이었죠. 그런 비판들은 비판이고, 이 비판, 이 도덕적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이건 젊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자, 그럼 보죠. 이에 대해서 이 한성규, 우리 이방근의 아버지 이태수와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태수의 발언도 이 한성규의 발언을 넘어서지 않아요. 다 분신들이죠. 윤군, 이야기가 과격해지는군. 그래서는 신국가 건설을 이루기가 어려워. 맨날 신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어떤 신국가인가 말이야. 어떤 신국가. 이게 문제지. 자주적이고 통일된 독립국가를 독립국가로 신국가를 설정하면 안 되나? 왜 신국가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여야 돼? 그리고 그게 왜 친일파들 중심의 신국가가 되냔 말이지. 그러면서 이유는 뭘로 됩니까? 다 빨갱이 때문이라는 것이지. 왜 대화를 해서, 우리 계속 얘기해 왔지만은 여운형과 김규식 이런 라인을 얘기했었죠. 김구, 그리고 조만식, 여운형 이런 좌파들이 있단 말이지. 박헌영까지, 김일성도 포함하겠죠. 이쪽에 김구나 이 김규식이나 송진우나 이런 사람 있단 말이야. 송진우 이런 사람들. 이 좌우 합작 얘기가 있었으니까 합작해서, 신간의 경험도 있잖아. 깨지긴 했지만 계속 대화를 해서 분단만은 막았어야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그러면서 이런 지들의 신국가만 신국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왜 그 가능성들을 다 닫아버리고 이것만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제시하느냐 말이야. 그 이유가 뭐겠는가?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서지. 은폐하기 위해서죠. 이게 다 정치적인 거래 아닌가? 우리 모윤순 얘기했었잖아. 늘 얘기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얘기지. 그리고 늘 빨갱이 반공을 이 적대적 타자로 딱 뒤에 내세우고, 그게 이 한반도를 70년 넘게 옥죄온 것이죠. 그래서 해방군간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왜 뭐가 잘못됐는지, 가능성들이 뭐였는지 찾아야 되지.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화합해서, 맨날 화합이래요. 신국가 건설의 단합의 힘으로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친일이라든가 뭔가로 치유되었을 상처를, 친일이라든가 뭔가 때문에 이 말이죠. 친일이니 뭐니 해서 벌써 치유되었을 상처를 긁어부스럼내서 국민의 화합을 깨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가. 이 논리는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 반공인이 뭐니 해서 이 좌우가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는 왜 생각하지 않고 맨날 이 친일 문제만 나오면은 이 쌍심지를 껴고 반공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느냐 말이야. 맨날 반국가적 행위래. 반국가적 행위. 그러니까
반공만 내세우고 빨갱이만 내세우면 모든 죄가 다 지워지는 거다. 별 짓을 다 했어도. 이건 여러분들이 현대에서 공부할수록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뼈저리게. 예, 두 사람만 찾아보세요. 두 사람만. 언제나 얘기했나 몰라 이것도.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노덕술. 정말 특고의 악질 경찰 중 경찰입니다. 이 악질 경찰이 김은봉이라는 독립투쟁의 맨 선봉에 있던 사람을 고문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죠. 우리 이승만이 딱 들러붙어서. 그리고 김창룡이라는 사람 봐봐. 이 사람 뭔 짓을 하는지. 4.19 혁명 때까지 별 못된 짓 다 합니다. 친일의 맨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사악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이 반공이라는 깃발을 들고서 우리의 숨통을 쥐었던 거야. 이렇게.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정말 숨이 가빠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우리 동양의 고문으로서 제주도 사태에 대해서도 사상을 초월, 초사상적으로 대처함. 이런 개소리들 한단 말이지. 사상을 초월, 초사상적으로 이런 말 있다 이 말을. 그러면 우리 그때 돌려주잔 말이야. 사상을 초월해서 초사상적으로 여기에 제주 사태에 대처하잔 말이야. 그런데 왜 빨갱이니 뭐니 해서 그 수많은 양민들 죽이는데 나서느냔 말이지. 그런 사람들 지원하냔 말이야.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 한마디 못하냔 말이지. 지들 편리한 대로야. 사상을 초사상적으로 대처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래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개소리. 소리 같지 않은 소리들이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무래도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무래도 윤군의 사상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군. 안 그런가 윤군? 윤군은 남로당원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비판적이면은 다 너 빨갱이지 거야. 정말 진저리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사상 검증한다 그러지. 그러니 그 리버럴리스트들, 자유주의자들이나 뭐랄까요, 정말 개인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은 얼마나 미치고 환장했겠어요.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지극히 보수주의자라면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지. 그것도 다 빨갱이로 몰아세웠다니까. 김구를 이 좌파의 두목으로 내세울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여순 사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이 김구가 좌파 손잡고 벌인 짓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조작과 유언비어가 또 거짓 뉴스들이 우리 역사를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동아일보 오보, 신탁통치 오보 그랬듯이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 어리버리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요. 이 문학을 공부하고 문학 중에서도 이런 대작을 읽는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야 됩니다. 다른 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식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그런 지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가장 날카롭게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졸업하고 어디에서 뭘 하든
어디에 있더라도 이런 역사의 이 지점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역사의식과 역사적 상상력을 장착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뭐 인문학적 상상력은 물론이지만, 그죠? 자, 이 얘기는 계속 변주됩니다. 이태수에게서도 변주되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왔었습니다. 이 논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재적으로 비판해 보세요. 이 한성규의 논리를. 대단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다 와가죠? 1시간 만에 한다고 했는데 또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미안합니다. 오남주 가족의 비극이 또 이 16장에서 중요한 에피소드였죠. 이 얘기도 상세하게 거론이 되니까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서북청년회, 서북이라 불렸죠. 따옴표 친 서북 또는 서청이라 불립니다. 서울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서청이라고 불렀다고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죠. 오남주 제주 출신의 대학생입니다. 지금 서울의 S대라고 나오죠. S대학 건축학과에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뭐 술을 먹고 주사가 좀 심한 인물이죠. 그런데 뭔가 내면에는 순정한 그 무엇인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사의 참담한 고통들을 껴안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18장인가 17장 가면은 배가 떠나는 순간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잘 봐야 돼요. 이 오남주, 그런 오남주의 집이 있습니다. 집안이 있는데 집안에 형이 있죠. 형이 동주죠. 오동주. 이 오동주는 지금 입산했어요. 게릴라가 된 걸로 서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게릴라 가족이다. 게릴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어떤 거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모색하나요? 서북 청년회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거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순이 삼촌에도 고모부가 서북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오남주의 여동생 정혜가 있죠. 이 정혜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서북 출신의 이 군인하고 결혼을 하지. 근데 오남주는 이걸 못 견디는 거지. 제주도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강간하고 약탈한, 이 약탈 얘기 나오잖아. 비단들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일본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들여온 비단이나 이런 그 고가의 물건들을 서북들이 약탈해가는 장면들이 나오지. 그처럼 약탈하고 또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죽이는 이런 서북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 치욕, 모욕을 못 견딘 거죠. 오남주는. 그래서 제주도를 오욕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오남주 가족의 비극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잠깐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주도 사람의 기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정복자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제주도 사람이 서북과 결혼하는 걸 두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살기 위해서. 실제로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둔 부모들은 언제 어디서 서북에게 겁탈당할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으므로
차라리 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딸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본래 본토인과의 결혼을 배격하는 제주도 사람이 그것도 북의 끝에서 바다를 건너온 서북 친입자와의 결혼을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궁여 지책이었다. 고려시대 100년간에 걸쳐 제주도에 주둔한 몽골군의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떠나거나 혹은 이 땅에 남아 동화되어 몽골계 제주말과 함께 풍습 등을 남겼다. 이 역사의 상처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 오남주입니다. 오남주 얘기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볼까요? 오남주 가족의 비극, 오남주와 이방근의 대화보세요. 형인 동주는 말입니다. 동주가 있다 그랬죠. 동주, 동생이 정혜였죠. 정혜,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오남주. 산으로 들어간 것을 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다 게릴라가 됐다는 얘기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공비의 가족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토벌대의 하사관이 여동생이 서북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토벌대의 하사관이 어쩌지 해서 여동생이 그 서북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얘기죠. 하사관이라는 것은 뭔가 그 토벌대는 경찰이 아니라 군 쪽을 말하는 것인가? 이 번역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하사관이란 이 뭔가 나니까 해서 그 하사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토벌 때는 그러니까 하사관 그러니까 토벌 때는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친척과 모친을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 일종의 몸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었지만 설마 제 여동생의 남편이 서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번역 이상하죠? 설마 제 여동생이 제 여동생의 남편이 서북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설마 제 여동생 남편이 서북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오남주 가족의 비극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서 한두 번 더 언급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네, 마지막 아닙니다. 일본행 탈출인가 도망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앞에서 오늘 강의 서론에서 얘기했다. 15, 16, 17장까지 18장까지 포함해서 유언의 일본 유학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 테마가 되죠. 네, 유언의 일본 유학은 이방근의 도피 심리 아니면 탈출 심리와 연동해 있다 그랬죠. 정말 동생을 생각해서 동생이 정치적으로 엮이면 안 되니까 또는 음악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오빠의 순수한 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방근의 불순한 의도도 없지 않죠. 동생을 핑계대고 일본으로 가버릴까 하는 그 의식의 이 떨림들, 흔들림들, 이게 주목해야 돼요. 이방근이 솔직한 것, 이방근이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지. 혁명을 지지하면서도 불안이 있죠. 자신이 이 친일파의 아들이고 친일파 아버지가 번 돈으로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쭉 있어 왔잖아,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주도를 떠나서 일본으로 가는 게 내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 무슨 비겁한 생각이란 말인가. 그 갈등들을 잘 보라고. 갈등들. 이방근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주 날카로운 이 충돌도 보란 말이야. 아까 이방근은 반혁명적이면서도 혁명적이라고 그랬죠. 혁명적이란 말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근의 심리 속에서 일본으로 피하고자 하는 이 경향은 분명히 반혁명적이지. 이런 부분들도
미세하게 좀 따져보면은 대단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행, 1차적으로는 유언의 일본행, 동생 유언, 이유언의 일본행을 앞세우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방근의 그 일본행의 그 욕망도 도사리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해서 탈출인가 도망인가, 일본행 탈출인가 도망인가, 이 문제가 계속 변주돼요. 아주 집요하게 이걸 물고 늘어집니다, 작가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그 묘한 심리적 갈등들 있죠. 심리적 갈등들을 이방근의 내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볼까요? 문장. 이방근은 오른손 주먹으로 이마를 두드리고 고개를 흔든 뒤 다시 방 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치 죄 많은 자의 도망길이다. 그러나 여동생도 자신도 이 발밑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없어진다. 조선의 땅에서 없어진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방근은 이런 경우도 물음표를 찍으면 정확해질 것 같죠. 일본은 물음표 많이 안 찍거든. 일본어 문장에서는 마치 죄 많은 자의 도망길이다. 그러나 여동생도 자신도 이 발밑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조선의 땅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는 거죠. 되묻는 거지. 이방근은 겨우 자신이 뭔가 배신의 길로 나오잖아. 뭔가 자신이 배신의 길로, 어두운 지하 동굴 속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듯한 마음에 전율을 느꼈다.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듯해서 이 전율에 휩싸였다. 이렇게 되겠죠. 전율이 마음의 소지 어디서입니까? 이 전율에 휩싸였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망자의 길이라는 걸 자신도 아는 거지. 그러면서도 일본으로 가는 걸 욕망하기도 하죠. 9월 3일까지는 가야 돼. 계속 날짜 계산을 하잖아. 제주도 다녀와서 유언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서 우상배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근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 심리적 갈등 양상입니다. 됐죠? 어찌된 일인가? 무슨 전율이란 말인가? 도망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도망이 아니다. 필요한 길이다.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필요한 길이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방근의 위치에 있었다면. 최경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국지사 민동후, 동구군이라면 우리 이방근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일갈할 것인가? 이 비겁한 새끼,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태수의 아들이고 이방근처럼 가진 게 많다면, 그리고 지금 혁명의 소용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실존적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으로 간다는 것, 고민들 또 보세요. 얼마나 깊어지는지. 일제의 지배,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의 지배, 병든 조국을 버리고 패전한 과거의 종주국 일본으로 짐 하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는 밀항의 길. 그래, 폐허의 땅에서 신생의 숨결, 창조에 대한 희망과 힘이 있을 것이다. 멋진 패전이다. 이거 일본의 얘기죠. 일본의 얘기인데, 이 일본의 패전과 관련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책에 존 다우어라는 미국의 일본 학자가 쓴 패배를
껴안고 이런 책들 보면은 패전 후 일본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카구치 안고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타락론,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타락론과 속타락론 에세이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 부분 이게 이제 폐허의 땅에서 신생의 숨결, 창조에 대한 희망과 힘이 있을 것이다, 멋진 패전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지. 이런 문장은 이 사카구치 안고의 타락론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끝까지 타락하고 아주 끝까지 패배를 다 파괴된 그 토양 위에서 천황제든 뭐든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 아주 돋보이는 에세이입니다. 타락론은 모든 걸 이 폐허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카구치 안고는 이 백치라는 소설로 잘 알려지는데, 도스토옙스키 백치가 아니고 이 도쿄 대공습 때 어떤 그 도시에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소설입니다. 단편이에요. 백치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소설을 잘 쓴 사람입니다. 다자이 오사무 계열을 있는 사람이에요. 계열을 잇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그 이 폐허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딱 그 사카구치 안고의 타락론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 병든 조국은 이 병든 조국은 이건 우리 한국이죠. 조선이지. 이건 일본이고, 막 독립을 했는데도 일제의 지배가 이 땅에 싼 채로 내버려둔 오물 속에서, 일제의 지배가 이 땅에 남긴 오물이죠. 이 오물 속에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과거의 오욕 속에 금이를 걸친 썩은 재생이다. 일본은 이런 얘기라도 있는데 완전한 폐허의 땅에서 창조에 대한 희망과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앞에서 봤듯이 미국이 준 민주주의든 뭐든, 그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막 싸질른 그 오물 속에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왜 아니겠는가?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 상식 있는 사람들, 식민시대에 기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이념이 뭐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뭐든. 그런데 과거의 오욕 속에 이 오욕을 그대로 둔 채 금이 비단 옷을 걸친 썩은 재생이다 그랬잖아. 오욕을 그대로 두고 그 속에서 옷만 받고 있고 비단 옷을 입고 이 재생을 얘기한단 말이지. 재생을, 썩은 재생이라는 거지. 이런 문장들 잘 봐야 돼요. 통렬한 비판이지. 썩은 재생입니다. 정신이 문제죠, 정신. 이게 어떻게 이어지니 잘 보세요. 그러고 보면은 이방근의 합리화의 언어처럼 보이긴 해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을 떠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로 왔다가 떠났다 그랬지. 환멸을 느끼고 같은 동족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학살하고 말이야. 10명 중 1명을 죽이니 살아날 수가 없지. 그리고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 사상적으로 이상하다 싶어서 다 빨갱이 취급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 자신을 지배했던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이게 뭐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방근의 이런 고민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거지. 역사가 제대로 길을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자, 이방근의 고민, 이유원을 매개로 한 일본행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 보기 바랍니다.
이유원을 연결고리로 한 이방근의 일본행 욕망. 그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 나는 힌트만 주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문난설과 이방근 데이트 코스. 아까 얘기했죠?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동선 길게 나오니까 어디에 들러서 뭘 보고 담배 어떻게 피고 술 몇 잔 마시고 한번 쫙 그려보면서 이 늦가을 마른 잎이 떨어질 때 쭉 걸어보세요. 햇살 좋은 날 맛있는 차도 마시고 또 남대문 시장 골목길에 가서 순대에 소주도 한잔하고, 그리고 이방근의 고민을 떠올리면서 이방근이 소주를 마실 때 느낌이 이랬겠구나도 한번 흉내내보고. 나는 종종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하고 어디선가 부딪힐지도 몰라요. 그치? 자, 지도 한 장 마련하세요. 문난설과 이방근 데이트 코스. 누군가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난설과 이방근이 쭉 걸어온 길, 우리 16장에서 데이트한 쪽 코스를 지도를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몰라요. 누가? 숙제로 내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생각 있는 사람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가 할 겁니다. 문난설과 이방근 데이트 코스 한 곳만 보겠습니다. 전차와 자동차의 경적을 흘려들으며 어슬렁어슬렁 전차길을 따라 남대문 쪽으로 나와 남산으로 향하는 완만하고 넓은 경사로를 왼쪽으로 끼고 돌며 올라갔다. 왼쪽으로 끼고 돌았네. 이 일대는 번화가에다 서울역 근처이기도 해서 지금은 마침 통행인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다. 육교를 건너 경사로가 쭉 펼쳐진 전방에서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경사로는 완만한 커브를 그리다가 마침내 똑바로 남산의 정상에 오르는 장대한 돌계단 앞에 이르러 끝났다. 남산에 그 소월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남산공원이죠. 그 도서관 있고 한 곳입니다. 포장된 넓은 그 도로는 막다른 곳에서 평탄한 평지가 되고 일찍이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 천황을 모신 조선 신궁 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터만 남아있죠. 여기에 김구동성이 있던가요? 그래요. 남산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앞쪽 참배길 돌계단 앞에 한결같이 넙죽 엎드린 형태로 과거의 경성 시내로 흘러내리는 듯이 뻗어 있었다. 이 조선 신궁터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남산공원 이쪽도 한번 남산 쪽으로 쭉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코시 백화점에서 쭉 걸어서 이렇게 이 남산공원 지나서 쭉 서울시도 한번 내려다보고, 물론 충무로에서 출발했었지 두 사람은. 여기 역코스를 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길을 쭉 따라가 보세요. 장소를 여러분의 몸에 새기는데 이만큼 좋은 경험이 없을 겁니다. 소설 속의 인물이 따라 걸어간 길을 함께 걷는다. 가능하면은 아바의 순대도 먹으면서.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게 남산 신궁의 모습이에요. 조선 신궁이라고 그랬죠? 이쪽에 남산 타워가 있지? 이쪽에 지금 없어 아직 남산. 이 넘어서가 이제 어디에 동국대학이 있는 장춘당 쪽이고, 여기가 조선 신궁. 대단히 중요한 곳이 있었죠. 바로 서울역을 경성역을 내려다보는 곳. 이렇게 쭉. 남대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마 경성역에서 이렇게 와서 뒤쪽으로 아마 거기 후암동인가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대옥빌딩 앞 지나서 후암동 쪽 여기 남대문 경찰서가 있지 맞지? 여기 지나서 대옥빌딩 지나서 이렇게
M401 타는 서울역에 지나서 남대문이죠. 남대문 지나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서울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힐튼 호텔 있고 그러지. 한번 옛 지도들도 있고 하니까 대조해 보면서 보면 대단히 흥미로울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늦게 업로드를 해서 미안합니다. 알림 소리가 여러분을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한국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9번째 강의, 김석봉의 화산도 제 15장, 16장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왜 자야지?